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켈리 최지음 10억 빚더미를 연매출 6천억과 맞바꾼 부의 원리. 왜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빈자로 사는가.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가난했던 소녀공 시절부터 글로벌 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최상위 부자 켈리 최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라. 이 책은 그 시작이고 주인공은 당신이다. 켈리체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 창업자 및 회장.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상경하여 소녀공이 되었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낮엔 봉제 공장으로, 밤엔 야간 고등학교로 눈코 뜰 새 없이 주경야독하며 꿈을 향해 전진했다. 그 결과 30대에 성공 가도에 올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건 10억이라는 빚뿐이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보며 죽음까지도 생각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 천여 명의 대성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했다. 그 덕분에 유럽 12개국, 1200개 매장, 연매출 6천억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를 일궈냈다. 부자들의 성공 방법을 삶 전체에 적용하여 인생을 역전시킨 것이다. 이후 자신이 산 증인이 된 경영 노하우와 부자의 마인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웰싱킹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라. 내가 켈리와 그녀의 남편 제롬을 처음 만난 건 대형 마켓 안에 위치한 부부의 매장 앞에서였다. 나는 당시 철옹성이라 불리던 프랑스 최대 대형 마켓인 C사를 최초로 뚫고 들어간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C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특별함을 느껴서 이들에게 매장의 운영 권한을 주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켈리 부부를 만나자마자 왜 세계 최강의 경영조합이 이들을 슈퍼 안에 들어오게 허락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켈리는 혁신적이며 도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당당했고 안 된다고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나중에 그것이 진정한 부를 이룬 밑바탕인 부의 생각, 곧 웰싱킹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웰싱킹으로 복원하겠다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비상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그녀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도구가 한국 독자들에게도 큰 위로이길 소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체득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결국 그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한 사람만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이제 켈리가 깨닫고 실천한 대로 따라하라. 이 책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드니 하네칸, 전 유럽 맥도날드 CEO, 현 프렌치푸드 캐피털 공동 창업자.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이게 뭐지? 바다 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 눈을 떴는데 긴 수염이 달린 뭔가가 큰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그놈이 어찌나 저돌적인지 거의 내 코끝에 닿을락 말락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 천장의 작은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바다 사자였다. 서로 콧뽀뽀라도 하자는 걸까? 바다 사자는 마치 덩치가 큰 남편이 딸에게 콧뽀뽀라고 말하면 서로 코끝을 맞추는 것처럼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콧뽀뽀 바다 사자는
가족들까지 데려와 며칠째 우리 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테이블 소파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와 마치 여행이라도 온 듯 바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나는 가족들과 세일링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 중이다. 지금은 새들과 바다 동물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동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와 있다. 요트를 타고 유럽과 카리브해를 지나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 비행기로는 갈 수 없는 수많은 섬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만끽했고 대자연의 품에서 자란 희귀한 동물들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다. 이곳 갈라파고스에 오기 전 잠든 가족을 대신해 밤바다에서 홀로 돛을 지키고 있노라면 세상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수백 개의 빛들이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비추며 내 곁을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이 신비한 광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달덩이만한 해파리떼가 형광빛을 내며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내가 바다 위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다. 때로는 수많은 돌고래떼가 우리 곁을 지켰다.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떼나 상어떼와 함께 느릿느릿 수영하며 내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주와 바다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이 아름다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름다우면서도 충만한 이 감정은 무엇일까? 세계 곳곳을 요트로 여행하는 동안 내가 받은 선물은 나와 우리 가족, 우주가 하나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지극한 조화였다. 이 지극한 조화에서 흘러나온 평온과 안심은 내 안의 콤플렉스와 욕망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우주의 별빛 속에서 녹아내리게 했다. 하늘에는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데 하나로 연결된 듯했다. 저 하늘이 있어 별이 빛나고 바다가 출렁이며 어디선가 바람이 일어 요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일러준 것은 아니다. 돌고래떼는 바람에 따라 속도를 내는 우리 요트 곁에서 말없이 달렸을 뿐이고 별은 무심히 환한 빛을 내 머리 위로 들이웠을 뿐이다.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단독으로 마주친 대자연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고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달았다. 나는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흙수저 중의 흙수저였다. 부모님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우리 육남매를 힘겹게 키워야만 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소처럼 일하고도 다음 끼니와 육성회비를 걱정해야 하는 농부의 삶뿐이었다. 고등학교에도 갈 수 없어 소녀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며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난독증이 심해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성적은 늘 밑바닥을 맴돌았다. 성인이 되어 어쩌다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예전에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뼈아프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배경과 실패를 딛고 성공한 1000명의 부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5년 만에 내가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 10억 원의 빚을 안고 파리 생강에 몸을 던져버리겠다던 실패자에서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개국 30개가 넘는 비즈니스와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 회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 부의 생각, 웰싱킹이다. 나는 부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한 결과 5년 만에 내가 100년을 일해도 못 이룰 거대한 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다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주야장천 자동차 운전 연습만 한다고 바다에 나갈 수 있겠는가? 오기와 객기로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일만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돈 버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 웰싱킹은 부를 창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고 체득하기 위해 풍요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풍요의 생각은 결핍의 생각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풍요의 생각이나 결핍의 생각이나 모두 에너지이지만 그 방향성은 정반대다. 결핍의 생각은 과거에 잡혀 있다. 풍요의 생각은 현재와 미래로 향한다. 그래서 결핍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당신을 벽에 가둔다. 풍요의 생각은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벽을 부순다.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는 벽은 세상에 대한 믿음, 타인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벽을 부순 멘탈의 소유자들이다.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벽을 부수고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 웰싱킹이었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다.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습관,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버는 법칙 등등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던 부자들의 생각의 뿌리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과정에서 생생하게 배운 내용을 간절히 성공을 꿈꾸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다.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결과물이 산출된 뿌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생각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거나 시간의 자유를 이루고 싶은 사람,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진심으로 성공을 바라는 이들에게 한 줄기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오아시스 같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던 삶에 가까워져라. 부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고 이제 당신 차례여야만 한다. 켈리 최. 목차 소개를 할게요. 목차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1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다.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는 없다. 세 가지를 결단하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마중물 같은 것.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된다. 돈과 공헌 그리고 인격까지 완성될 때 대신 돈은 오픈하고 벌어서 갚으세요. 1년에 걸쳐 대서양을 횡단했다. 부자에 대한 르상디망이 있는가? 당신은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었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다. 제2부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웰싱킹.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1.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2. 부를 위한 초석 생각의 뿌리 3.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화건의 대가였다. 그러니 선언하고 또 선언하라. 부모로서 떳떳한 마음을 갖고 싶은가? 여성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디자인하라. 내가 생강에서 한 번 죽었듯이. 나는 그때 동행의 아름다움을 배웠다. 에필로그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너무 무지해서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그저 혼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타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지속과 해결이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를 멘토로 삼아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그 분야 최고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당신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그들의 공개 강연이나 기사, 각종 인터뷰와 SNS 콘텐츠 내용을 모아 스크랩북을 만들고 공부하라. 나는 내가 닮고 싶은 구루가 생기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또 듣는다. 이 방법은 워렌 버핏, 토니 로빈스 같은 성공의 대가들도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롤모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했을지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1000명의 스승을 아주 먹어버려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탁월했다.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 없이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승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지속할 힘을 얻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다. 목표 달성도 결국 지속과 해결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하라. 스승의 시선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당신도 위대한 목표를 빠르게 안주하게 될 것이다.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즉 잠들기 직전의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의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나는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했다. 우리 엄마는 그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살았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신의 삶은 어떤지 궁금하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부를 창조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생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삶에 불을 스며들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며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웰싱킹이다. 나는 웰싱킹을 삶에 철저하게 적용했고 그 결과 단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때 죽도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밭을 가는 소처럼 우직하게 나아간다고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브 잡스, 존 아사라프, 잭 캠빌드 같은 유명 인사들은 명상으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말하며 명상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라고 권장한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그때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뿐이었다. 성공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특히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점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무의식을 통제해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 한다.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웰싱킹을 실천하기 전의 나는 그저 10억 원을 빚진 사람이었을 뿐이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무라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은 오래 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떠오르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었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며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성공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포기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아주 즐겁게 꿈을 향해 가야 한다. 시각화가 중요한 이유는 잠재의식 속에 갇힌 잘못된 정보를 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는 잘못된 심상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어디 아프니? 라는 말을 친구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저녁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아프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거짓된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박히는 것이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살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온 날은 나를 잡아두고 있던 말뚝을 뽑은 날이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다.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잘 알려져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은 정말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나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 중 하나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접목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덜어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각화를 구상했고 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발전시켰다. 시각화는 크게 채우기와 비우기로 나눌 수 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해
무의식 속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채우기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잘 입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비우기는 하지 않는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비우기 시각화까지 실천해야 한다. 비우기까지 해야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2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채우기만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남아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알고리즘이 맑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시하는 시각화를 통해 부정적인 심상들을 지우면 목표에 집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나는 채우기와 비우기를 6가지 시각화로 구성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 두 번째, 인생 영화 감독 시각화. 세 번째, 이상적인 하루를 보는 아침 시각화. 네 번째, 일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긴장 시각화. 다섯 번째,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 여섯 번째, 비우는 저녁 시각화. 앞에서 네 번째까지의 시각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력하는 채우기 과정이고, 나머지 2개의 시각화는 당신의 삶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비우기 과정이다. 첫 번째, 청사진 시각화. 5분.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5에서 10년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 혹은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5분간 지속한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적어보라. 당신이 보았던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적어도 좋다.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아직 시각화 훈련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그 벅찬 감정이 어땠는지 적어야 한다. 그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이제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력을 발휘하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근사해진 나 자신을 기억하라. 오감으로 느끼고 믿어라. 두 번째, 영화감독 시각화. 30분에서 40분. 영화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 영화감독 시각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하면 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방 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후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을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복식 호흡은 숨을 마실 때 코로 3초 정도를 마시면서 배를 부풀린다. 그리고 내쉴 때는 마신 것보다 3배 정도의 길이로 배를 홀쭉하게 만들며 내쉰다. 숨을 코로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코를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라. 내쉴 때는 온몸의 찌꺼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호흡하라. 손을 20번 정도 가볍게 쥐었다 펴라.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의 몸 밖으로 튕겨나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복한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영화 감독이 된다. 주인공도 당신이고 감독도 당신이다. 이 영화는 감독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5년 동안 당신의 중장기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화다. 당신은 당신이 실패도 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지금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가로막는 상황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5분간 자세히 그 장면을 그려보라. 당신은 어떤 우여곡절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다. 당신을 방해했던 모든 사람과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응원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모든 감각이 이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잠재의식이 이를 각인하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인생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룬 상태다.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느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가? 집은 어떤 모습인가? 집의 베란다 또는 테라스로 나가보라. 어떤 경치가 보이는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 어떤 침대를 쓰고 어떤 거실이 있는가? 그 거실에서 누구와 식사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떠올려 보라. 이렇게 멋진 집을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꿈을 이룬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라.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당신의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사람을 보았는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성공 직후의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누가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일조했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네라.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내 꿈을 이루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내조해줘서, 외조해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 감사해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잘했어. 해냈구나. 멋있어. 정말 멋있어. 자, 이제 눈을 떠라. 노트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건지 날짜를 적어 넣어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날을 연, 월, 일까지 세세하게 적어라. 그리고 당신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선택해서 적어라. 이 꿈이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3가지를 적어라. 채우는 것은 멈추고 일단 비워내라. 다시 작심삼일로 끝내기 싫다면 먼저 버린 뒤에 그 다음 채워라. 이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를 적어라. 그리고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것인지 적어라. 조금 전의 영화감독 시각화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지 떠올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적어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본 감정을 정리해서 기록해보자.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의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당신만의 영화를 완성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3번째, 아침 시각화 3분에서 10분. 아침 시각화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실시하는 시각화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첫 단추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만을 시각화하면 된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큰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목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시키고 삶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모든 시각화가 한 번 했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쌓인 불순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일이다.
이 시각화는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네 번째, 긴장 시각화. 10초에서 3분. 채우기의 마지막은 긴장 시각화다. 긴장 시각화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 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각화다. 내 꿈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시각화하는 것이다. 만약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라.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을 앞두고 있다면 떨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강당에서 감동적인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는 열광적인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바로 눈을 감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큰 힘이 될 것이다. 작은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긴장 시각화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도 한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아무리 좋은 통찰을 얻어도 3일이면 흐려지기 시작하니 반드시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다섯 번째, 블랙홀 시각화. 1시간에서 2시간.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시각화는 가고 싶은 길에 대한 시각화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잠재의식에서 뿜어내는 부정적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부정적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다. 이 시각화는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해야 할 때 당신의 길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블랙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블랙홀 시각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이대별로 기억과 감정을 지워야 한다. 이때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라 감정도 함께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돈과 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도 이를 통해 지울 수 있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동기부여로 충만해진 상태다.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고 며칠이 지났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자녀가 있다면 내 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배우자에게는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라. 당신의 영혼은 하늘 높이 올라간다. 당신이 살던 도시가 한눈에 보인다. 당신이 없는 이 도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다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 당신이 없지만 지구는 어제와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다. 당신 바로 앞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다.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무엇이든지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아주 어릴 적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어떤 생각이든지 떠올리기만 하면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지금부터 3분간 당신의 초등학교 전까지의 모습을 보고 블랙홀에 모두 버려라.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이후의 모든 사진들이 떠오른다. 그 사진들 위에 좋고 나쁜 감정과 기억까지 떠올라 모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지금부터 3분간 초등학교 시절의 모든 사진을 떠올릴 때마다 버려라. 이번에도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기억을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모든 사진을 빨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에는 유년 시절과 초등학생 시절의 사진에 묻어있는 군더더기 감정 같은 건 없다. 이제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진들을 떠올려 본다.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영원히 없어진다. 이번에도 20대가 되기 전까지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삼켜버렸다. 이번에는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사진들을 보고 있다. 20대의 모든 사진을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사진들까지 다 먹어버렸다.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나이대라면 같은 방법으로 블랙홀의 모든 인생의 사진을 버린다. 더 이상 이 사진들에 대한 감정은 없다. 그동안 살아왔던 사진들이 블랙홀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모든 기억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들에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엄청난 힘을 가진 우주 청소기에서 어마어마한 상자가 나타난다. 그 상자에 당신 삶의 모든 사진과 영상이 훅 하고 담긴다. 감정도 함께 담긴다. 잘못했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슬프다는 마음, 성공했다는 마음, 실패했다는 마음까지 다 상자에 담기면 마지막으로 상자에 폭탄을 집어넣고 닫는다. 곧바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간 상자가 팡 터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더 이상 지난날의 사진과 감정은 없다. 당신은 이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백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라. 30대, 40대, 50대, 60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친김에 50대, 60대, 100살까지 상상하라.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당신의 영혼은 원래 왔던 우주로 돌아간다. 블랙홀 시각화를 한 번 했다고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 할수록 밑바닥에 있는 사진들이 올라온다. 스스로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비울 수 있다. 블랙홀 시각화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만 떠오르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블랙홀 시각화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블랙홀 시각화는 2년에서 3년 정도 수련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 나도 그렇게 실천했다. 6번째 저녁 시각화 3분에서 10분. 저녁 시각화도 블랙홀과 같은 비우기 과정이다. 블랙홀 시각화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천하면 된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다르다. 블랙홀 시각화가 과거 인생의 모든 잡념을 비우는 것이라면 저녁 시각화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비우는 시각화를 한 후 다음 날 기상했을 때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한 아침 시각화를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시각화를 통해 보았던 당신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꿈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미래의 청사진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겠다고 결단하는 뚝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믿기까지 너무 많은 게 소모되니 일단 믿어버리고 실현시켜라.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위대한 성공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박애정신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성공하기 전까지의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 전투를 치르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건 사치였다.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삶의 최대 목적이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지우고 보란듯이 성공해 불을 거머쥐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수록 성공은 멀어져만 갔다. 마치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나는 크게 실패한 후 2년 동안 마음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길인데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과가 이럴 거라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많이 괴로웠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어? 너를 고용할 사람이 있기나 해? 질문에 질문을 더할수록 칠흑 같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곧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 질문이 바뀌었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타국에서 고생하는 나 같은 아시아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구를 보호하면서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나에서 너로 방향이 바뀐 질문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전의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여생을 살겠다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다. 나만 생각했던 삶이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삶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생각이 달라지자 내 행동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면 솔선수범했다. 예전의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욕부터 튀어나왔다. 세상의 저주를 일삼았고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버릇처럼 따졌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나를 볼 수 없었다. 나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 능히 해냈다. 유럽에 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돕는 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게 다시 살아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때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줌으로써 큰 행복을 얻는 유일한 일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게 되었다. 갖고자 할 때는 도망가던 성공과 행복이 주고자 하니 슬며시 다가와 더 많은 걸 주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위하는 일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 만물 중에서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물가로 향하는 어린아이를 지켜만 볼 수 없는 측은지심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자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니 셰이라는 CEO를 보고 공헌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포스 창업자인 그는 대만계 미국인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신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마존의 회사를 12억 달러에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신발 사업으로 아마존의 눈에 띄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간미 넘치는 경영 철학에 있었다. 토니 셰이는 스스로를 행복 배달부라고 불렀다. 나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단순히 신발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하다니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존은 자포스의 사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토니 셰이를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자포스가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어떤 고객이 자기 노모에게 선물하려고 신발을 주문했는데 슬프게도 신발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모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와 유산 정리 등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고객은 그 신발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신발을 주문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객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노모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다. 그래서 자포스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른 회사였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자포스 직원들은 바로 환불을 처리한 뒤 손편지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보내며 고객을 위로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몇 배의 복리로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자포스의 행복을 받은 그 고객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파했고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니 셰이는 수많은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토니 셰이는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행복을 배달한다는 그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직원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행복으로 생각하게 할 것,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을 포용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일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 아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웰싱킹의 마지막 힌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회사나 조직에서 수많은 리더들을 경험했지만 관리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큰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구성원에게 공헌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쏙 뺀다면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내가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헌으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세상은 서로 다른 객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이름도 모양도 다르다고 해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듯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를 뿐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을 완수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왼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두통이 오면 두 손이 머리를 받쳐주듯이 우주는 하나이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 부자가 되는 일도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많이 공헌하고 끊임없이 베풀길 바란다. 항상 어려웠던 당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져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어라.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삶은 없다. 그 누구보다 가난했고 볼품없던 나도 했으니 당신도 해낼 수 있다. 공헌하는 자가 곧 웰싱커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당신도 기꺼이 웰싱커가 되라.